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시작할까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원석 전 YTN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다들? 예.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 네, 유튜브 댓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게 됐는데요. 그 심윤경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전 일본에서 19년째 살고 있는데 항상 나라 걱정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튼튼하다는 것을요. 일본이 규제한 배경은 언론 통제와 잘못된 정보 전달인데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란 것을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아마 한일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일본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가보면 일단 정치에서 체감되는 그 영향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무관심이 굉장히 극도로 무관심한 상황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이 관련해서 우리한테 수출 통제하고 뭐 이런 게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고 그 사람들 그 소비세 인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금년 한 10월에 인상한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투표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던데요. 투표율이 진짜 낮잖아요. 예. 그만큼. 그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내수 위축이 우려가 되니까 10월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선거를 치러서 아베 정부 같은 경우는 한 과반 정도 얻었는데 사실상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의석수가 오히려 줄었고 목표로 했던 개헌 못했으니까 개헌 의석수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10월에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수 경제로 버티고 있는 내수가 이제 전체 경제의 80-90% 정도 되는 게 일본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위축이 되면 일본도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다. 우리를 압박할 시간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더 관광 가는 거, 일본 여행 가는 거 10월까지라도 11월까지라도 확실하게 해버려야 뜨끔한 맛을 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제가 일본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성공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성공한 사람들 롤모델로 하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실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왜 전국통일한 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 뭐 유명한 전투에서 지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내 초상화를 그려라. 진 모습. 막 칼에 찔리고 막 옷에 막 그런데 영원히 기억하고 그걸 계속 걸어놔요. 근데 이게 약간 무서운 거예요. 무섭네. 저는 뭐냐면 막 실패하면서 그래 이거는 막 이러면서 이럴까봐 그래서 장기로 갈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네. 그러네요. 장기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일본 관련해서 지난주 7월 30일 며칠 전이네요. 그 전병서 그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나오셨을 때 그 방송 듣고서 그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또 댓글 있습니까? 예, 이게 또 일본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댓글 달아주신 이동림 선생님께서 일본 전문가, 일본 통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요?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 통이다 못해 일본 군인이었죠. 그런데 언론 통제하고 일본이랑 대충 보상 받아낸 건데요. 이번만큼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난감하네요. 이게 원래 이게 전병서 소장께서 일본 대사 일본의 대사로 가는 사람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에 아주 박식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고 일본 통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 대사가 외교부 장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전문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이 지적, 이 댓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 통입니다. 그렇죠. 사실 국내에 며칠 전에 이제 뭐 잘 그 최경영 기자도 잘 아시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그 이제 친일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들 또 그 이사장, 총장, 뭐 부총장 정도로 아주 높은 급에 있었던 교육기관 쪽의 인사들 중에 아직까지도 사실 친일파 인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본 통일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혹은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제 이것을 전문가로 이제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거나 분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았던 것도.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죠. 친일이 아니고 지일. 그러니까 일본 통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예. 아니 근데 저 친일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광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춘원 이광수,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정돼서 저보고 애들이 친일파라고 엄청 놀려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문제라는 거죠. 저한테 그러냐는 거죠. 진짜 친일파는 놔두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엄청난 친일파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왜 전 이름 똑같다는 이유로 저를 되게 괴롭히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는 아직까지 우리의 단상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그래서 이제 중위 제대해서 그렇게 그 일본 군대에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36년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한국인은, 당시의 조선인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수, 시장,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지금의 재헌의 입법부, 뭐 내각의 강요들 다 합해도 120명이 아니고 1,몇백 명, 2,000명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유일한 거죠. 왜냐하면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나오면 이 일본의 천황이 이 일본의 왕이죠. 일본 왕이 옷을 줘요. 그리고 자기를 줍니다. 가장 낮은 자기직긴 하지만 무관의 자기를 줘요. 엄청난 거죠. 천황의 기사들. 그러니까 한국의 평민에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계급 자체가. 굉장한 거죠. 다른 댓글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건 뭐 경제 위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약간의 이제 공포를 주장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회 얘기가 있어서요. 김영규 선생님께서 교회에서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목사님들이 이제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그분들이 정말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심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돼서 이렇게 될 거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 중에 한국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뭐 일본은 저렇게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레파토리가 나오는 게 전형적인 인간의 공포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착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걸 유튜브니까 이제 들고 나온 신문인데 서울역 앞에서 이제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요. 제가 공손하게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공포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내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한기총 신복.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제 정광훈 선생님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빤스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계신데, 아니 제가 이것도 사실 다 알았네. 아니 근데 이야기는 이제 잠깐 들었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들이 사실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어떤 분석적으로는 아주 세밀하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정부가 북한 쪽에 여러 사상, 그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심어놨고, 정부가 주체 사상의 영향을 그렇죠.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심어놨고, 이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의심됩니다. 안보 체계가 무너졌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이 아닌 내용들 하나만 그냥 뭐 너무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공수부대가 나무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 북한군 20만 명이 갑자기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로 만든 비행기 모델 중에 AN2라는 되게 구체적이가 있나 봐요. 구체적인데요. 이게 지상 20m 높이로 이렇게 쫙 와서 서울에 내려앉게 하면 최첨단 레이더나 최첨단 무기로도 알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게 이제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장문에 전면에 걸쳐 호해를 내신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꼼꼼하게 읽지 못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북한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지금 정권이 하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단 최종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저를 또 믿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종교나 이런 현상이 미국에 똑같이 있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넘어갈 때 보수주의, 특히 신자유주의가 확산될 때 남부지방의 그런 대형 목사님들이 이런 보수화에 막 기름을 막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레이건 로믹스라고 그때부터 이제 공화당 이제 보수 세력이 되고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하는데 그때 이 기독교 부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죠, 보수화에.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극단으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처럼 막 이게 단순히 보수화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더 극단으로 가니까요. 특히 우리는 남북 문제를 막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지점이 좀 더 정치하고 이게 종교는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도 있죠.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본인 뭐 마음대로 그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그 어떤 엉터리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헌금을 내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은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건 아닐 것 같다. 저는 사실 성경을 한 2번 읽어봤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과 천착돼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착이라는 게 이제 잘 붙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신앙적으로는 권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검증하기 어렵지만 신앙적 권위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교회 헌금을 내라거나 혹은 뭐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은 꼭 뭐 제가 종교가 같거나 같지 않아서 이걸 판단한다기보다도 유권자로서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되는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발언들에 관해서는 조목조목 이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주사파요? 주체 사상에 장악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대답할 가치가 별로 없어서. 오늘의 주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이유. 저는 그렇게 요새 보니까 나오던데요. 언론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재건축 조합원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론들에서 나오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돈 벌려고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황당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집입니다. 집이 좋은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좋은 집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옆에 우리가 나무도 심고 샤방샤방 뭘 해서 뭘 다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파트든 무슨 단독주택이든 리모델링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한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또는 1억 원 정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집 내부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조 변경 같은. 그렇죠. 10년, 20년 된 아파트들 완전히 구조 변경은 못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고 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돈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근데 바꾸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사는 동안 사용가치, 주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약간 헌 아파트지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네. 맞아요. 그 사유재산으로서. 내 집으로서. 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5천만 원 1억 들어서 이 집 안 내부를 리모델링한 거를 조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그런 나중에 그 매매 차익에 관한 기대감도 조금 있겠죠. 네. 이거는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맞아요. 근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또는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웃깁니다. 왜 웃기냐? 재건축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때 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해주고 허가를 내줄 때 전제가 뭐냐면 용적률을 높여줘요.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네. 지금 5층 아파트를 35층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한 35층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이익을 이미 얻어버립니다. 첫 번째 이익이 뭐냐? 아주 비좁은 30년 40년 된 집에서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넓은 집으로 공짜로. 네. 예? 이 아파트를 이 사람은 언제 샀냐? 30년 40년 전에 샀으면 7, 8천만 원에 샀을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면. 네. 그리고 뭐 20년 전에 샀더라도 한 5억 선에서 샀겠죠.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지금 강남 시세로 본다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짜리가 20억. 20억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20억이 되는 게 뭘로 되냐? 부럽죠. 부러운데 자기한 그렇게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줘서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래서 자기가 좋은 아파트 아주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 분양을 해줌으로써 그 일반 분양의 수익 아파트가 뭐 1000가구였다. 그러면 한 500가 이 다 허물고 네. 이 땅에다가 1500가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0가구를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럼 500가구를 일반 분양하면은 10억씩을 받았다. 네. 가령 강남에서. 네. 그러면 500가구면 얼마예요? 5천억이죠. 5천억이에요. 5천억. 네. 5천억이 이 조합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철거를 시작하고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철거를 시작하고 이때부터 법인 형태가 뭐가 되냐면 네. 그냥 그 전부터죠 사실은. 재건축 조합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라고 만들 때부터 법인 형태가 사단법인이에요. 네.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사익 추구하라고 만든 그 주식회사가 아니고 네.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랑 일종의 타협을 한 겁니다. 정부는 헌집 줘서 내가 새 집 줄게. 네. 대신에 용적률 높여줄게. 네. 대신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거 도심 핵심 지역에 공급을 해라라는 거예요. 공급을 일반 분양을 해서 네. 공급을 해라.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혹시 부족할지도 모르니 당신들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지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라. 네. 1000가구가 1500가구가 됨으로써 그 500가구가 사회적으로 공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법에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법으로. 서로 네. 이게 도시 정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한 최근에 20-30년간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과 뭐 재개발이 이루어진 서울 혹은 수도권 지역에서 예. 그런 식의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난 지역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제까지 다 그렇군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까지 쭉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까 야 계속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돈벌이를 할 거야. 돈벌이 충분히 했어요. 8천만 원짜리가 20억 되면 돈벌이 많이 한 거죠. 네. 거기에서 추가 부담금이나 분담금을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네. 조합원에서 조합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8천만 원에서 20억 했으면 그 조금 더 내도 19억 먹은 거 아니에요. 18억. 그렇죠. 18억 예.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5억에 샀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이죠.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너무 신기해.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5층짜리 아파트인데 1억에 샀던 사람하고 5억에 샀던 사람하고 15억에 샀던 사람은 네. 이게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예. 이게 시간이 한 30년 정도 흘렀다고 봐요. 30년 전에는 1억에 샀고 20년 전에는 5억에 샀고 바로 최근 1, 2년 전에는 15억에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투자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겁니다. 그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도 재건축. 네. 재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지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기를 제거하고 네. 순수하게 보면 이 단계별로 집값 상승, 그러니까 재건축 단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시행 인가 받고, 네. 안전진단 받고, 사업시행 인가 네. 받고, 아니면 관리처분 갖고 뭐. 이때보다 가격 상승률이 달라요.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사실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받기 그 전에.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확 뛰죠. 네. 게다가 사실은 새 아파트가 딱 만들어지고는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다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올라.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면, 그러니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강남의 집 아파트의 자가 점유율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자기가 나머지 다 투자해요. 투자해서.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언제 엑시트하는 거예요? 언제 파는 거냐면 새 아파트 짓고 나서나 그때 그렇죠.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웃긴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 갑자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니까 이제 새 집이 비싸져야 된대요. 이거는 과거의 투자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거 원래 그 뭐 오랫동안 시간을 먹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 대신 내가 못 사니까 임대해 주고 싸게.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율이 싸잖아요. 강남이. 그래서 하다가 그거를 다 버텨내고 그때가 캐피탈 게인이 가장 컸는데 이제 새 아파트도 오른다네. 그래서 집을 안 팔아. 더.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시장적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시장 상황을 일단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강남 3구가 5, 6, 7월에 최근까지요.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가에 근접하고 약간 또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정부가 겁먹을 만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 7, 8월이 가장 최고가였거든요. 그래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고 뭐 갑자기 뭐 3, 4억씩 오르고 지금 있습니다. 두세 달 만에. 갑자기 3, 4억씩. 근데 과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과거 대비해서 한 40% 회복했는데도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래량들이 거래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법인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속내를 좀 살펴봤더니 과거하고 다른 양상이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법인이? 개인이 아니라. 네. 왜? 그래서 제가 왠지 한번 조사해봤죠. 왜 법인들이 또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또 사기 시작했나?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이게 웬걸? 부동산 법인이 지금 부동산 할 때 혜택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법인으로 사면? 네. 개인으로 사지 않고 법인으로 살 때. 네. 지금 정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되게 안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되면 유동성 풍부해지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왜? 대출 규제가 세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LTV 40%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40%밖에 대출 안 되니까 누가 이거 집을 쉽게 살 수 없죠. 근데 법인으로 사면은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LTV 적용을 안 받는다? 네.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80%까지 해준대요. 80%까지? 네. 집값에. 20억짜리면 16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은행들의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담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값은 안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당면하게 문제가 뭐냐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높은 금리를 찾아야 돼요. 은행권들은. 네. 그래야 수신금리나 여수신 금리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지금 가장 높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 대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대출 많이 받을수록 네.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장점은 이거는 어떻게 제가 요령을 알려주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안 고쳐지면. 네. 1인 법인을 만들면 대출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잖아요. 네. 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로워서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투기나 투기 수요자들 없애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법인을 만들면요. 다주택자 중과가 안 돼요. 왜냐면 법인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 최 기자님 회사 10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법인은 법상으로는 똑같이 예. 사람입니다. 예. 뭐든지 경제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법인 10개 만들어서 하나씩 한 채씩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그냥 한 채 있는 사람처럼 내요. 10채 가졌는데. 법인격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법인격, 그러니까 법인에게 인간하고 똑같이 그냥 주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인감도장 가지고 법인 대표가 가서 찍으면 그 법인이 찍은 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자본주의의 구성 원리에 아주 주식회사 네. 구성 원리에 아주 중요한 게 법인이죠, 이게. 네. 예.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또 세금적인 이점이 있는데 법인은 무슨 세냅니까? 법인세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집 많이 사고 이렇게 투기 억제하려고 양도세 중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팔 때 뭐 거의 50-60%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법인세를 내야 되니. 법인세 내면 끝이니까. 아니요, 사실 저는 법적 허점을 루폴이라고 하죠. 네. 그냥 막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구만. 근데 사실 네. 법인을 만드는 것도 이제 만약에 저처럼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수입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법무사님을 찾아가서 법인 만드는 법을 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기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런 기준들은 없어졌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200만 원, 3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 법무사비라든지 뭐 등록비 같은 거 들고 세무사 또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뭐 150만 원, 200만 원씩의 내가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해야지 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게 유튜브가 하나 일반 뭐 부동산 강의 가보면 1인 부동산 법인 만들라 이런 강의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여러분 1억 버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아까워? 그리고 세무 대리인 다 주면 돼요. 세무 대리인 얼마나 많아. 그게 그렇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쫀쫀해서 그런 거 투자 못하는 거야. 아니 무슨 집값 1억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잖아. 지금 갑자기 3개월 만에 막 3, 4억씩 올라. 또 우리는 당장에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지금 무슨 200만 원 얘기를 뭐 이렇게 야단 맞으세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그 콩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대화에도 못 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느낌이 뭐냐면 그건 요령을 알고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또 갖고 있는 일종의 뭐 비책일 거 아니에요. 그 유령일 수도 근데 있고. 요즘에는 이게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자라든지 아니면 주부라든지 1인 법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경계하는 건 그걸 나무라거나 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잉이 만들게 된 시장의 진폭을 시장의 변화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네. 법인은 유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막 대출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서 부동산 막 샀어. 네. 부동산 가격 빠지면 그냥 나몰라라 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나몰라라 할 거예요. 그냥 파업하고 그냥 회사 문 닫으면 되니까 그 법인. 그렇죠. 그럼 거기에 새 들어 살거나 아니면 은행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잉이 저는 좀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집값.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놓는 대로 그냥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인이라든지 그런 맹신하는 분들이 가니까 집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도 않아. 집을 안 보고 사는 거다. 그냥 20억짜리 집 사는데 그렇죠.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면서 거다가 근데 자기 돈이면 또 고민하잖아요. 근데 금리도 싸졌어. 은행에서 80% 대출해줘.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막 사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건데 가계대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 높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유한 책임이긴 하지만 법인을 만든 개인들이 나중에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가계대출에 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로 잡히지는 않는데 이제 기업부채나 아니 법인부채에 부도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금융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엔 그게 다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좀 더 크게 뭐 확대되면 이제 세금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동산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75%가 자산 중에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50%가 집, 주택 그리고 나머지 25%가 땅이에요. 나머지 그렇군요. 부동산 상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진폭이 이렇게 경기에 영향이 미치는데 이런 과잉이 만들어낼 어떤 이 위기나 위험을 좀 우리가 근데 제가 좀 희망적인 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6, 7월 달에 이제 급증했는데 그런 것들 좀 적절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불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꾸준히 폭락도 아니고 그렇죠? 한꺼번에 폭등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 우리 옛날에 연탄불 계속 살리듯이 있잖아요. 조금씩만. 갑자기 뜨거워져 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뜨거워지면 갑자기 냉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사실 그 다주택자들에게 그 어떤 과세를 더 중과세를 하는 그 취지가 사실은 어쨌든 집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투기나 투자 대상으로 너무 과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법인을 세워서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세워서 주택을 다 소유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정부가 잡아낼 수 있는 건가요? 잡아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막 시작됐고 가장 큰 동의는 뭐였지? 지금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는 이유는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인 법인에 관해서 좀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근데 요즘 워낙 유동성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요즘 기업 대출이나 법인 대출을 좀 완화해주고 있는 국면이에요.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춥니까? 돈 빌려가서 좋은데 투자하는데 써라. 그래서 경기도 좋게 만들어라. 이게 논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아무것도 창출이 안 돼요. 그렇죠.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인세를 낮추거나 그런 이제 이자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시설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장을 지어라. 이제 조금 알아듣는 설비 투자를 해라. 설비 투자.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 가서 뭐 마켓 사라. 마트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팔고 그래서 유통업을 하라. 이게 다 이제 무슨 산업과 관련되는 건데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를 받아먹고 살겠다라고 하면 전혀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실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된다는 개념이라 거꾸로 기업들이 시설 설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을 다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최종제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쥐락펴락 할 때 이제 특허가 없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바로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위험도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연결돼 있네요. 그럼요.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시행을 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6, 7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분양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네. 당연히 잡힐 수 있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 수익성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가격 잡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도 커요. 상대적으로 뭐 아무 의미 없으면 왜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다들 지금 국가를 그렇지.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재건축 조합장이 갑자기 어디 인터뷰 나오는데 막 걱정하면서 우리나라가 걱정된대. 예. 새 아파트가 앞으로 부족하게 돼서 강남 집값이 급등할까 걱정이 된대요. 내가 덜 먹어서 걱정하는 거야. 아니 웬 말이에요. 왜 걱정하실까? 왜 그 조합장님이 거기 네. 뭐 집을 갖고 계신데 오르면 더 좋으실 텐데 굳이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이면에는 사실 영향이 큰 거예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론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른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집값 오르는데 왜 걱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럼? 언론들은 예. 그렇구나.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는 언론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이게 지금 재건축을 이렇게 규제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집값이 잡힐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을 왜 걱정하냐는 말이죠. 그러게요. 참. 예, 그거는 뭐 집이 다들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이 강남에 집이 많으신 걸로. 제가 한번 그 보도를 한 번은 했었어요. 예, 한번 보도했는데 관훈클럽이라고 그 기자들 그 중견 기자들 수첩을 네. 입수를 해서 네. 그 주소지들을 다 엑셀 파일에 적어서 네.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한 1,100몇 명 됩니다. 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소유 여부를 다 파악했어요. 네. 그래서 소유 여부를 파악했는데 강남 3구에 한 50% 정도 사시죠. 그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진짜 놀랍네요.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서울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그거랑 연결되는 아주 작은 경험 중에 하나가 보도국 내에서 그 중견 부장급들 혹은 임원들 예. 그 방송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분들이 가장 사무실에서 빨리 움직여서 스튜디오에 누굴 구경하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예. 골프 선수입니다. 골프 선수. 그래요. 자, 이제 골프가 이제 물론 국민 스포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현실이 않죠. 수십만 원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라는 게 근데 그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중견 기자 한 뭐 15년차, 20년차쯤이 되면은 다 골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이렇게 엉덩이로 꿈쩍하지 않던 분들이 그 골프 선수와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럼 그게 저는 이 기자 사회에서 물론 저처럼 뭐 그냥 이렇게 신입 기자 이렇게 연차가 낮은 기자들이랑 좀 이제 다른 생활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그게 있고 하지만 그 관심사가 사실은 언론에도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강동구에 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최초 공개. 강남의 아파트, 강동 지역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럽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떤 기자나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특정 지역에 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들의 기사나 본인들의 전망이나 분석이 영향을 받으면 그건 또 그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유물론이에요. 계급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는 억제돼야 된다. 또 역으로 이런 아주 재밌는 경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매경에 저보다 한 1년 후배 기자가 있는데 아주 연차가 높은 기자 중에 하나죠. 네. 1년 후배 기자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연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가 저처럼 조사를 한 거죠. 한 20-30명 자기들이 맨날 그 조언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강북 쪽에 이렇게 집을 소유를 하고 있거나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중에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 사람이 보통 그런 분들은 강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당시에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고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강북에 사는 것이 알려지면 손님 떨어진다고. 강남 산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름 좀 빼달라.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에 또 불구하고 어떤 본질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아까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질과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이제 믿어야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꼭 그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뭐 후원은 열심히 필요하다고. 예, 끝내기 전에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고 비슷한 이야기라서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공포 본능 우리 언론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제가 계속 팩트풀 리스 책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 리스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미국 사람들 중 절반 51%가 자신이 테러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51%나. 그런데 2016년 전 세계 사망자 가운데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0.05%다. 아, 0.0. 미국의 본토가 공격받은 게 그 무역센터 공격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한 3,000명 죽었죠. 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하와이 진주만은 이 미국의 본토가 아니니까. 그래서 3,000명 죽은 게 미국 역사에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이 테러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죠. 그동안에 미국 인구나 뭐를 생각을 해본다면 51%가 자신이 테러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응답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제가 뭐 자꾸 목사님 많이 얘기하셔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네.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저도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께서 행복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람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중에서. 그래서 뭘까 쫑긋해서 들었더니 자식이래요. 네. 자식을 그냥 뭐 준거 없이 자식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웃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오래 매일 저를 기다리시구나. 밥만 잘 먹어도 얼마나 그 보기 좋아요. 네. 그래서 뜬금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만나러 자주 안부 인사 드리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현석 기자. 네. 저도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지금 오기 전에 사실 온 게 그 이제 외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제 뭐 그 편찮으신데 딱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오늘 낮에. 근데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기 딱 요 한두 달 사이에 사실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되시니까 그게 걱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뭘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못 되고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뭐 이렇게 집을 갖고 있어서 제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부분 저희 이제 삼촌 이모들 뭐 부모님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실 뭐 저도 약간 공감하는 이게 행복이라는 게 그냥 건강하고 이럴 때 저희가 서로 잘하는 게 그럼요. 네. 좀 갑자기 여러분 강남 집 있다고 일단 집이 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만 먹고 살아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뉴스를 보는 눈,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에서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